안녕하세요. 디일렉 이수환입니다. 오늘은 ASSIC에 발표하는 기업 중에 하나인데요. 마이크로칩 테크놀로지의 김지윤 책임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마이크로칩 하면 뭐 보통 반도체 업계에 계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MCU로 굉장히 유명한 기업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MCU 하면 뭐 글쎄요, 당장 떠오르는 거는 뭐 ST 마이크로, 그다음에 뭐 텍사스 인스트루먼츠, 마이크로칩, 뭐 르네사스. 네, 네, 맞습니다. 주로 이제 자동차, 맞습니다. 산업용 MCU 하는 기업들인데 이 순위가 근 10년 동안 거의 바뀌질 않았어요. 맞습니다. 마이크로칩도 굉장히 잘하는 기업으로 많이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마이크로칩이 또 하는 분야가 있죠. 네, 네, 그렇습니다. 방산 분야가 있는데 네. 마이크로칩이 방산 분야를 좀 언제부터 좀 시작하게 되는지 궁금해요. 마이크로칩은 원래부터 MCU를 하면서부터 방산 쪽에 계속적으로 관심이 있었었고요. 네. 본격적으로 이제 들어가기 시작한 때는 2018년도 마이크로세미를 인수하면서부터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아직 10년이 안 된 거네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한 2018년이니까 이제 한 6년, 7년째 된 건데 그 전에는 이제 범용이나 산업용 MCU를 주로 하다가 네. 방산용에 들어온 거는 2018년경부터. MCU로는 이제 조금씩 그 방산용 MCU가 있어가지고 하기는 했었는데, 예. 이제 본격적인 그 적용을 한 때는 2018년도부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로 고객사가 어디인가요? 고객사는 글로벌로도 많이 있지만은, 네. 이제 우리나라의 유수의 방산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사실 방산 기업이 뭐 네. 국가 핵심 그 보안 사업들이어서 네. 우리나라에서 방산 기업이라 해봐야 뭐 LIG 넥스원, 네, 뭐 하나 시스템, 네, 맞습니다. 뭐 이런 기업들인 거죠. 네, 네, 맞습니다. 아. 주로 이제 저희는 그 카리하고 네. ADD가 주관이 되는 네. 사업에 많이 참여를 했었고요. 그리고 그리고 그 하위 프로젝트로 이제 그러한 민간 기업들을 주로 이제 컨택을 하고 서포트를 해왔습니다. 카이는 아까 뭐 잠깐 말씀해 주셨지만 이 굉장히 유명한 기업이죠. 한국항공우주산업 주식회사. 네, 그리고 AD는 국방과학연구소죠. 네, 네, 아. 맞습니다. 아무래도 방산이라고 하면 약간 분야들이 세부적으로 나눠져 있긴 한데 네네. 뭐 비행기도 있고 뭐 미사일도 있고 네네. 뭐 탱크도 있고 뭐 맞습니다. 통신 체계도 있고 뭐 인공위성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네, 네. 그 중에서 어떤 좀 체계에 제품에 좀 많이 들어가나요? 우선은 전체적으로 다 들어가긴 하는데요. 네. 저희가 이제 에어로스페이스 위성 쪽에서부터 디펜스라고 불리우는 미사일이라든지 에비오닉, 그러니까 비행기, 전투기에도 다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뭐 최근에 뭐 굉장히 화두를 주목을 많이 받고 있는 KF-21 뭐 이런 데도 들어가 있는 겁니까? 아무래도 뭐 네. 들어가 있지 않을까 싶긴 한데요. 네. 사실 저희가 ASSIC에서 좀 화두가 됐던 내용들 중에 하나는 네네. 과거에 인공위성이라고 하면은 굉장히 좀 많이 동떨어져 있고 뭐 네. 하이테크의 집합체라고 되어 있는데 그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X가 이제 인공위성을 많이 쏘면서 네. 좀 일상생활에 많이 체감이 되는 것 같아요. 물론 그 전에도 뭐 위성 방송이나 이런 건 있었습니다만 네. 어떻습니까? 최근에 그 책임님이 그 2018년부터 방산 시장에서 보는 것과 지금의 어떤 시장의 어떤 분위기 차이는요? 분위기는 많이 이게 붐업이 된 것 같은 느낌이에요. 왜 그러냐면 그 전에는 중형급 이상의 위성을 많이 만들었었는데 지금의 시장 자체는 네. 관도 있지만은 미니 그 소형 위성을 많이 만들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거기에 따라서 민간 기업들이 많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라는 거는 거기에 어느 정도 그 미래 기술 지향적인 부분들이 많이 보이는 네. 부분들이 있고, 네. 예, 그래서 그 어느 때보다도 아마도 많은 투자가 이루어지고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뭐 인공위성이나 비행기에 반도체가 들어간다는 거는 뭐 다 알려진 사실이긴 합니다만 환경 자체가 워낙 좀 열악한 환경이고 그렇다 보니까 좀 진입할 수 있는 기업들이 제한적이거든요. 뭐 네. 예를 들면 삼성전자가 메모리 반도체를 굉장히 잘 하긴 하지만 네네. 방산용 반도체를 잘하는 거랑은 좀 같은 반도체도 좀 분명히 좀 다른 부분이 있고 네, 아직까지 이 시장은 국내 기업들이 진출하지 못한 분야 중에 하나죠.
반도체로만 치면은 맞는 말씀이십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미국 기업이 거의 주도를 하고 음. 있고요. 그렇다 보니까 뭐 마이크로칩이 됐든 ST 마이크로가 됐든 자일링스, 인텔이 보면은 다 기업들은 다 미국 기업 위주의 그쵸.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과거에는 굉장히 제한적인 시장이어서 시장 규모도 그렇게 크지 않았고 네, 물론 칩 맞습니다. 하나 가격은 굉장히 비쌌지만 네,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책임님 말씀하시는 거는 최근에 민간 우주 개발 덕분에 뭐 스타링크 같은 거 네, 네. 덕분에 시장이 좀 급격하게 많이 늘어났다고 하시는 것 같은데 네, 네. 그러면 마이크로칩이 다루고 있는 제품군은 어떤 것들이 좀 있나요? 마이크로칩에서는 이제 그 RT라고 하는 이제 디바이스가 있는데 네. 레디에이션 톨러런스를 가지는 디바이스들이 있습니다. 이제 거기에는 FPGA도 있고요. 네. MCU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클럭이라든지 타이밍류의 그 솔루션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RT는 뭐의 약자인가요? 레디에이션 톨러런스라고 하는 그게 뭐 방사선. 한번 설명 좀 해주시죠.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예. 레디에이션 톨러런스는 이제 방사성의 내성을 가지는 예방사성. 네, 맞습니다. 예방사선. 네. 영어의 한문이 남발돼서 어렵습니다. 네. 네, 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방사선이 내려지는 환경에서 버틸 수 있는 반도체를 말씀하시는 거죠? 맞습니다. 아. 저보다 더 잘 알고 계시네요. 아니 이게 뭐 사실 그 치과 가도 네, 우리가 다 엑스레이 찍거든요. 네네. 거기도 이제 어떻게 보면 민수용 반도체라기보다는 산업용 반도체가 당연히 뭐 들어가는 것이겠고 네네. 우주나 뭐 항공 쪽은 더 가혹한 환경이니까 또 일단 들어가면 교체할 수도 없고 네네. 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더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데 제품군은 아까 FPGA 말씀하셨잖아요. 네, 맞습니다. FPGA는 원래 마이크로칩이 다루던 분야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좀 약간 소개를 좀 해주시죠. FPGA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액텔이라고 하는 FPGA에서 회사에서 시작을 했고요. M&A를 한 거군요. 네, 맞습니다. 그 액텔이라는 회사를 네. 마이크로세미가 2010년도에 인수합병했습니다. 예. 그래서 마이크로세미 FPGA가 있었고 그 마이크로세미 FPGA를 2018년도에 마이크로칩이 인수합병을 또 인수한 하면서 거. 네, 그러면서 마이크로칩 FPGA가 이제 탄생을 하게 된 보입니다. M&A하고 또 M&A하고 네, 두 번의 M&A를 해서 지금의 이제 마이크로칩 FPGA를 하게 된 건데 네네. 사실 FPGA라고 하면 기존에 이제 뭐 일반 반도체 하시는 분들이 뭐 알테라는 뭐 인텔이 인수했다가 뭐 쉽지 않죠. 네. 그다음에 뭐 자일링스는 AMD가 이제 또 인수를 한 경우인데 네네. 마이크로칩이 다르고 있는 FPGA는 기존의 뭐 알테라나 자일링스 FPGA랑은 뭐가 좀 다른 부분이 있나요? 좀 구조적으로 다릅니다. 네. 자일링스하고 알테라가 이제 추구하는 아키텍처는 SRAM 베이스의 FPGA인 반면에 네. 저희 마이크로칩 FPGA 구조 자체는 네. 플래시 베이스의 FPGA입니다. 사실 SRAM은 말 그대로 D램처럼 이제 일종의 휘발성 메모리 네, 기반인데 맞습니다. 네. 그 낸드 플래시 기반의 그 FPGA란 말씀이신 거죠? 낸드라기보다는 구조 자체가 셀 구조가 이제 예. 플래시 베이스. 플래시 구조. 네네. 그러면 과거에 낸드라고는 하지만 뭐 저런 뭐 이제 그 여러 종류의 비휘발성 메모리들이 있었잖아요. 구체적으로 어떤 메모리를 쓰나요? 메모리 자체는 이제 그 FPGA라고 하는 그 바운드에서는 벗어나진 않는데 네. 셀 구조가 비휘발성이다 보니까 큰 차이가 있습니다. SRAM 같은 경우에는 말씀하셨듯이 휘발성이잖아요. 네. 그렇다 보니까 전원을 껐다 키면은 뭐 사라지겠죠. 사라지기 때문에 항상 이미지, 그러니까 컨피그레이션 디바이스가 필요합니다. 네. 그런데 플래시 베이스의 FPGA 같은 경우에는 네. 비휘발성이기 때문에 그 컨피그레이션이 필요가 없습니다. 필요가 없다. 네네. 그러니까 한 번 저희가 회로 뭐 참고로 말씀드리면 FPGA는 회로를 여러 번 덮었을 수 있는 특수 반도체류인데 개발할 때 저희가 많이 네네네. 쓰잖아요. 그러면 얘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비휘발성이니까 네네. 주변에 다른 어떤 그 도와주는 반도체가 없이 독자적으로 작동할 수 있다는 뭐 그런 뜻인가요? 맞습니다. 이제 그거에서도 이제 둘 다 FPGA이기 때문에 네. 컨피그레이션 디바이스가 없어도 네. 재프로그래밍은 가능합니다. 그러면 뭐 이런 거겠네요. 그 인공위성을 쐈는데 저희가 뭐 예전 허블 우주만원경 같은 경우에 여러 번의 미션을 통해서 우주만원경을 고쳤잖아요. 수리하고. 네네네. 그럼 원격으로 FPGA가 올라가면 원격으로 재프로그래밍도 가능하겠네요. 네,
물론 가능합니다. 그러면 그 칩의 기능 자체도 완전히 바꿀 수 있다는 뜻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것도 이제 가능하고요. 네. 이제 그거는 FPGA의 특수한 기능이기 때문에 네. 뭐 SRAM 베이스든 플래시 베이스든 둘 다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플래시 베이스의 장점은 뭔가요? 그러면? 저희 회사 뭐 자랑이 한 것 같습니다만은 네. 크게 세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 플래시 베이스의 FPGA 같은 경우에는 로우 파워, 저전력이다. 네, 제전력이고 그리고 보안, 보안. 네, 그리고 릴라이버티, 신뢰성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플래시 기반의 FPGA는 할 수 있는 만들 수 있는 기업들이 몇 곳이나 좀 있나요? 뭐 경쟁사라고 해야 될까? 뭐 다들 할 수 있을 것 같지만은 네. 이게 이제 노하우라는 게 있기 때문에 네. 이제 어떻게 보면은 발전하는 길이 달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SRAM 베이스의 FPGA 기업들은 그쪽으로 계속 갔던 것 같고, 예. 한음으로 계속 판 거군요. 그렇죠. 이게 뭐 마치 이런 걸 좀 보는 것 같네요. 우리가 비기발성 메모리 하면 낸드도 있었고 네. 노어도 있었는데 네. 노어의 장점이 있었거든요. 보안, 뭐 속도, 네. 성능 뭐 이런 것들이 있었지만 결국에는 애플이 네. 낸드 플래시 아이팟에 낸드 플래시를 써주면서 용량을 확 늘리는 이제 뭐 방향으로 가서 지금 우리가 쓰는 SSD가 된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런 기사를 좀 봤거든요. 노어 플래시가 다시 뜨고 있다. 산업용으로 네, 뭐 네. 자율주행 차라든가 네, 네. 뭐 이런 특수 용도로 많이 쓰고 있는데 그런 차원의 좀 분파라고 해야 될까요? 이렇게 좀 나눠져 있다고 봐도 될까요? 네, 그렇게 사이에서 보셔도 무방하다고 보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 국내 FPGA 이런 류의 좀 특수 FPGA는 좀 궁금해서 그런데 개당 가격이 얼마나 합니까? 그러니까는 이제 개발 프로토로 말씀을 드리면 개발 보드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 양산 개념에 예. 양산품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냥 예. 개발할 때 쓰이는 네네. FPGA 기준으로 봤을 때 대략 한 2천만 원에서 한 2,500만 원 정도. 그래요? 네, 그 정도. 사실 뭐 이게 반도체 칩 하나 가격이 왜 이렇게 비싸냐라고 할 수 있는데 네. 제가 과거에 그 FPGA 모 기업의 네네. 대표님을 만났는데 뭐 비싼 건 억 단위가 넘더라고요. 맞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뭐 셀 전체 뭐 칩의 크기나 이런 것들을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뭐 맞습니다. 딱 이게 1억이라고 해서 이게 무조건 좋다고 말하기는 좀 어렵긴 합니다만 네네. 야, 그건 칩 하나에 2-3천만 원이면 구입하는 쪽에서도 상당한 부담이 있겠는데요.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되게 개발할 때 수많은 테스트하고 수많은 검증을 거쳐서 네.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몇 개나 팔리나요? 한 1년에. 글쎄요. 대략적으로. 대략적으로는 시장 자체가 한 1,000만 불에서 한 2천만 불 비즈니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맥시멈 2천만 불이라 하면 2천만 달러면은 대략 한 뭐 200, 280억? 그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게 그 시장이 계속 꾸준했나요? 아니면 최근에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가요? 지금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거는 아까 말씀하신 민간 우주 개발의 차원일 텐데 그러면 예를 들면 네네. 국내에서 위성 개발을 한다. 네. 국산 위성 개발을 해야 된다. 그러면 거기서 이제 뭐 주요한 뭐 자이로 센서라는 이런 거 다 수입해야 되겠지만 네. 안에 들어간 로직 보드를 개발하려면은 마이크로칩에서 사서 2-3천만 원 주고 네. 사서 개발을 해야 되는 거군요. 그렇죠. 여러 번 많이 삽니까? 이제 그 난이도나 기능에 따라서 조금 그거는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주로 뭐 비행기나 전투기나 인공위성에 쓰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다른 쪽은 좀 어떤가요? 뭐 경쟁사들이 좀 있는 겁니까? 이쪽에서는 아니면 마이크로칩만 독자적으로 다 하시는 겁니까? 지금 이제 말씀드리는 거는 주로 이제 에어로스페이스하고 디펜스 쪽으로 이제 네. 말씀드리긴 하지만 네. 저희도 이제 물론 FPGA를 하기 때문에 컨슈머라든지 인더스트리얼, 오토모티브 네. 이런 쪽으로도 다 하고 있고요. 네. 그쪽에서도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주요 고객사는 뭐 다 알만한 뭐 LIG 넥스원이나 뭐 하나 시스템 뭐 이런 기업들인데 네네. 예. 최근 트렌드를 한번 소개시켜 주셨으면 좋겠어요. 뭐 이런 기능들을 요구하고 어떠한 좀 니즈들이 좀 있는지. 최근에는 보면은 저희 디바이스 중에 이제 RTG4라고 하는 그 디바이스가 있습니다. 네. 이 디바이스도 FPGA이긴 한데요. 그 내부에 어떤 게 있냐면 TMR 기능이라고 있습니다. TMR은 어떤 기능입니까? 삼중화 구조를 구현할 수 있는 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회로 망가져도 또 백업 있고 또 망가져도 또 백업 있고 그렇죠. 3중 백업. 그렇죠.
이제 이런 게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오토모티브에서는 그 이중화 구조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네. 당연히 그 거기에 따른 안정 장치를 많이 해놓으면 좋겠지만은 네. 비용 문제가 있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그 위성 쪽에서는 이러한 그 삼중화 구조들이 되어 있는 제품을 쓰기를 많이 원합니다. 아, 과거에는 그럼 이중화 구조였었나요? 아니요, 그렇지는 않은데요. 예. 예. 로직적으로 이걸 갖다가 이중화, 삼중화 구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로직이 2배, 3배가 드는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저희 디바이스에는 이게 하드로 이제 내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로직적으로 TMR을 구현을 하더라도 그 로직 사이즈가 느는 형태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 그 디바이스를 많이 사용하는 추세입니다. 그 대형화가 안 된다는 게 좀 이해가 좀 안 돼서 그러는데, 그러니까 네. 예를 들면 백업, 그러니까 회로가 망가지는 거는 저희가 뭐 많이 QRT에서 이제 방송을 뭐 설명해 주셨지만, 우주 이제 입자들이나 방사성들이 반도체의 회로들을 강타해서 반도체 회로를 끊으면 거기로 이제 신호들이 갈 수가 없으니까 말 그대로 바이패스하는 회로들을 더 두는 것이잖아요. 네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백업들을 많이 두게 되면 그만큼 칩은 더 비례해질 수밖에 없는 맞습니다. 거고, 네. 거기서 좀 강점이 있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좀 더 자세히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그 삼중화 구조는 이제 앞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제 스위치 오버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기능이 똑같은 기능을 합니다. 근데 이제 이게 로직적으로 구현이 된 게 아니라 네. 하드웨어적으로 구현이 이미 되어 있다 보니까 이게 이제 첫 번째가 고장이 나면은 두 번째가 이제 활성화되는 네. 이 기능이 이미 자체적으로 구현이 되어 있어서 네. 로직적으로 더 커진다거나 이런 부분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로직적으로 더 커질 부분이 없다는 거는 딱 정해진 틀만 쓰면 네네. 뭐 1군 선수가 죽어도 2군이 또 있고 네. 2군이 망해도 또 마지막 최후의 백업은 존재한다. 그렇죠. 딱 거기까지만 할 수 있는 거군요. 네네. 이게 쉽지 않은 분야인데. 네네. 그러면 이런 기능은 마이크로칩만 가지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회사도 가지고 있는 겁니까? 이 기능은 아직까지는 저희가 하드로 내장되어 있는 그 FPGA 중에는 유일하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드라는 거는 물리적으로 구현했다는 뜻이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칩을 만들 때 네. 그 내부에다가 박아서 넣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종의 칩이 다이가 있고 네네. 그 안에 칩 이렇게 있어가지고 하나 죽어도 또 옆에 놈이 또 이제 하고 네, 위에 죽어도 마지막 최후에 하고. 네네. 야, 어떻게 보면 백업의 칩을 이제 그 다이 안에서 다 구현했다는 뜻 아닙니까? 네네. 혹시 맞습니다. 파운드리는 어디 쓰세요? 파운드리는 UMC. 대만의 UMC. 네. 야, 이런 파운드리는 대만 쪽이 참 잘하는 것 같아요. 네네, 맞습니다. 그럼 혹시 공정도 28나노 뭐 이런 공정으로 구현합니까? 공정 자체는 28나노 공정인데 저희는 예. 이제 소노스 공정을 많이 쓰고요. 예. 예, 앞으로 나올 칩들은 아마도 정책에 따라서 아마 미국 내에 있는 팹을 쓰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미국에 있는 팹이라고 해봐야 뭐 TSMC 신규 팹 정도겠네요. TSMC 말고 이제 그 예. 글로벌 파운드리 아마 글로벌 파운드리. 네. 야, 그러면은 최근에 뭐 저희가 좀 이따가 MCU 얘기하겠습니다만 사실 그 MCU 쪽이 28나노에서 지금 최근에 18나노로 전환이 많이 되면서 좀 트렌드 변화가 많이 일으키더라고요. 물론 저희가 얘기하는 디펜스나 에어로스페이스랑 거리가 좀 있긴 합니다만 네네네. 어쨌든 알겠습니다. 이런 FPGA는 최근에 수요가 좀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주로 이제 그 인공위성 쪽에 과거에는 이런 부품들이 좀 안 쓰였나요? 어떻습니까? 아니요, 많이 쓰였습니다. 많이 쓰였나요? 네, 많이 알려지지가 않았을 뿐이지 많이 사용을 했습니다. 이제 그 전에는 어떤 제품들이 있었냐면 네. 그 OTP 타입이라고 하는 예. 제품들이 있었습니다. OTP 타입은 예. 한 번만 프로그래밍이 가능한 제품이거든요. 말 그대로 한 번 긁으면 땡. 네, 맞습니다. 이거 즉석 복권 같은 경우는 한 번 긁으면 다시는 이제 할 수 없는. 네, 맞습니다. 그런 칩도 있군요. 네, 맞습니다. 그런 칩들은 이제 한번 그 프로그래밍을 하게 되면은 네. 그러니까 재프로그래밍이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낙장불입 프로그래밍. 네네 시뮬레이션이라든지 테스트를 더 많이 해서 이제 들어가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얘는 FPGA니까 아무래도 그런 부담은 훨씬 덜 하겠네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 OTP 타입의 그 디바이스의 장점은 그 처음에 말한 그 레디에이션 톨러런스 네. 이게 상당히 높다라는. 내 방사선. 네. 그러면 지금
FPGA는 그보다는 좀 못했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보다는 이제 수치적으로는 예를 들면 그 OTP 타입의 네. 그 레디에이션 톨러런스가 한 100K 정도 된다라고 하면은 지금 FPGA 같은 경우에는 100K 이하의 칩들이 예, 존재를 하고 있죠. 100K라는 건 10만인데 그렇습니다. 10만이면 어떤 거에 대한 뭐 방사선 입자 숫자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방사선이 누적되는 아. 그 양을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뭐 일종의 피폭량 같은 거고요. 그렇습니다. 그 10만이면 많은 겁니까? 이 가늠이 안 돼서. 대개적으로 그 위성을 만들 때 요구하는 스펙이 있는데요. 네. 적외도 위성 같은 경우에는 한 25K 레디에이션을 요구를 하고요. 그리고 GEO 같은 경우에 100K 정도의 레디에이션을 요구하는 걸로 알고 그러니까 있습니다. 적외도 위성은 아무래도 좀 지구에 가까이 붙어 있으니 좀 네네. 보호막이 있어서 네네. 25,000 내방사선 정도의 스펙이면 만족인데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우주 그렇죠. 공간에 가까워지니까 그렇죠. 더 강력한 내방사선 기능을 갖춰야 된다는 네, 거군요. 맞습니다. 그러면 100K니까 꽤 높네요. 그렇습니다. 그 기준에서는 그 저도 기준 이제 꽤 설명할 방법이 이제 네. 없다 보니까 네. 아마도 그 궤도를 기준으로 해서 설명드리는 게 조금 이해하기 쉬울 거라고 생각됩니다. 야, 그러면 이제부터 좀 MCU 얘기를 간단하게 좀 해볼 건데 MCU는 뭐 안 쓰이는 분야가 없어서 네네. 예, 디펜스나 에어로스페이스의 MCU는 어떤 기능들을 주로 많이 구현하기 위해서 쓰나요? 주로 시그널 프로세싱을 많이 하는데 사용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과거에는 뭐 DSP 이런 거 많이 썼는데 요즘 그런 얘기 안 하잖아요. 네네. 그런 역할을 싹 다 MCU가 다 먹었죠. 그렇죠. MCU라기보다는 MPU라고 그 일본 쪽하고 미국 쪽하고 이제 마인드가 좀 달라서 그러는데 네네. 일본 쪽은 주로 이제 MPU라고 네네. 부르고 네. 미국 북미 쪽은 MCU라고 어차피 기능은 다 똑같은 거 아닌가요? 비슷비슷하다고 보시면 사실 뭐 정의하기는 힘들지만 네네. 이제 뭐 일본에서는 주로 마이컴 때 마이컴 뭐 이래가지고 뭐 그런 거 맞습니다. 같은데 주로 몇 비트짜리가 많이 쓰이나요? 저희 이제 마이크로칩에서는 8비트, 16비트, 32비트가 있고요. 네. 주로 이제 16비트가 많이 사용되고 있고 앞으로는 32비트짜리 MCU가 많이 네. 쓰일 예정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뭐 어떤 특징 같은 게 좀 있습니까? 다른 일반 산업용이나 좀 컨슈머용 MCU에 비해서? 마찬가지로 얘도 이제 내방사선 위주의 이제 아마 스펙일 것 네. 같은데요. 네. 그래서 이제 레디에이션 톨러런스 네. 그게 아마도 특징 중에 특징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건 또 내 방사선 수치가 얼마나 됩니까? MCU도? MCU도 조금 그 디바이스마다 다르긴 네. 한데요. 아마 네. 30K 라디안에서 100K 라디안까지 아마 존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 방사선 기능이 높을수록 가격도 비싸겠네요. 당연합니다. 많이 차이 나나요? 많이 차이 납니다. 국내에선 주로 몇 K짜리가 좀 많이 쓰입니까? 그거는 그 프로그램마다 다릅니다. 이제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거는 위성 이제 궤도의 어느 궤도에 가느냐에 네. 따라서 그 내방사선 요구하는 스펙이 다르기 때문에 조금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최근에 인기 뭐 이슈가 많이 있는 그 군집 위성들은 다 저궤도 위성들인데 대부분 다 네네. 이런 것들은 좀 어떻습니까? 그런 것들은 적외도 위성 같은 경우는 한 30K 라디안 정도. 30K 네. 적절한 마지노선이 있지 않습니까? 30K면 이게 적외도가 그 요구하는 스펙은 25K 라디안이기 때문에 네. 어느 정도 마진을 가지고 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사실 뭐 요즘에 그 반도체 샘플이나 이런 것들을 뭐 온라인에서 구입하시는 분들이 워낙 많아서 네네. 뭐 마우저나 뭐 이런 기업들 사잖아요. 네네. 이런 내방사선 기능을 가진 MCU는 개당 얼마나 하나요? 그거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질문을 바꿔서 군집위성 같은 것들에 여기에 이제 일반 범용 반도체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니까 이런 군집위성에 FPGA랑 MCU가 보통 몇 개나 들어갑니까? 그것도 이제 그 위성마다 좀 다르긴 한데, 다르긴 하지만. 네, 다르긴 하지만 블록별로 그래도 한 2개 내지 5개 이렇게 들어간다. FPGA도 2개 내지 5개, 네네. MCU도 2개 내지 5개 네네. 이렇게 다 쓰이는 거군요. 네네. 야, 그러면은 그 군집위성에 들어가는 그 주회로 보드에 들어가는 반도체 가격만 해도 무조건 억은 넘어가겠는데요, 다 합치면? 그렇죠. 이거 일반 반도체랑 건 그래도 그것도 많이 저렴해진 거 아닙니까? 예전에 비해서는? 조금 더 비싸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오히려 중형위성이 더 비싸지 않았나요? 중형위성은 이제 들어가는 뭐 점수도 많고요. 예, 하는 일도 많고요. 하는 일도 때문에- 복잡하니까. 네네. 그럼 군집위성이라고 해서 네네. 그러면 저희가 이제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쿼츠 부품으로 좀
인공위성의 가격을 좀 낮추고 뭐 스타링크처럼 뭐 잔뜩 쏘아 올리자. 근데 그러면서도 신뢰성을 확보하자라는 측면이 있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가격적인 면에서는 아직까지는 좀 상대적으로 많이 비싼 편이긴 하네요. 그렇죠. 가격적인 부분에서는 많이 비싸긴 한데 쿼츠 디바이스를 많이 이제 그 사용하려고 고려 중이고 참고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마이크로칩에서는 어떤 좀 전략을 가지고 한국 시장에 좀 대응을 하시는지가 궁금합니다. 일단 우선은 저희가 강점인 그 레디에이션 톨러런스를 가지는 솔루션이 FPGA하고 MCU가 있기 때문에 네.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어필을 하되 네. 군지위성이나 이런 쪽으로도 하기 위해서 오토모티브 스펙에 가진 이런 디바이스들을 적극적으로 로드맵에 이제 올리고 있고요. 자율주행차도 굉장히 까다롭잖아요. 네, 뭐 맞습니다. ISO 2616이라든가 당연히 여기도 내 방사선이나 우주 입자 뭐 이런 것들을 좀 강화를 해야 되기 때문에 네네. 그러면 자동차 자율주행차나 좀 첨단 자동차에 들어갔던 것들을 적극적으로 이런 에어로스페이스나 디펜스에 적용하려는 좀 시도가 있다. 그렇습니다. 그거는 뭐 어쩔 수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RT급의 그 이런 디바이스들을 쭉 설명을 하긴 했는데요. 네. 이제 거기서 이제 말하는 그 진짜 그 RT 디바이스 이외에 플라스틱 패키지의 이런 이제 그 서브 FPGA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플라스틱은 왜 플라스틱이라고 부르는 건가요? 그러니까 저희가 패키징을 할 때 이제 세라믹으로 하는 부분이 있고 예. 이걸 갖다가 가격을 다운시키기 위해서 아. 플라스틱 패키지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특수하게 말하기엔 그런 대부분 다 플라스틱을 쓰는데 네네네. 우주용은 세라믹으로 네, 보호한 맞습니다. 훨씬 비싸군요. 훨씬 비싸고요.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는 거기서 이제 패키징 기술이 하나 더 있는데 네. 해머틱이라고 하는 패키징 기술이 있습니다. 독자 기술인 거군요. 독자 기술은 아니지만 이제 저희가 특징적으로 내세울 수 있는 그 기술이고요. 이제 나머지 FPGA 회사들은 그런 기술들을 아직까지는 착용을 하지는 않는데 어떤 기술인가요? 해머틱은 그 말 그대로 진공 상태를 만드는 기술이거든요. 그래서 패키지 내부가 진공으로? 네네 맞습니다. 그 기술이 적용이 됐느냐 안 됐느냐에 따라서도 이게 이제 고객들이 적용을 하느냐 안 하느냐 그런 차이도 많이 그 있습니다. 해머틱 패키징은 주로 어디에 왜 그걸 쓰는 건가요? 해머틱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우주 공간으로 가게 되면은 많은 외부 요인들이 있잖아요. 네. 그 외부 요인들을 갖다가 다 차단시키기 위해서 그 최대한의 변수를 줄이기 위해서 그 해머틱 패키지를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결국 회로를 보호하는 건데, 네네. 뭐 우주니까 매질이 없으니까 뭐 온도라든가 급격한 네네. 온도도 방어해주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방사선도 일종의 방어막이 한 일종의 뭐라 그럴까 에어로겔 같은 느낌인데요. 중간에 뭐 빈층을 둔다는 거 아닙니까? 네네네. 그런 걸로도 보호가 되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참 다양한 분야에서 이런 기술들이 쓰는 게 참 재미있고 신기하기만 한데, 그럼 이번에 ASSIC에서 마이크로칩이 소개할 내용들은 주로 어떤 것들이 좀 있는지 말씀해 주시죠. 주로 이제 그 마이크로칩의 FPGA하고 MCU의 특장점들을 저희가 주로 설명을 드릴 거고요. 네. 그리고 이제 주로 그 그러니까 에어로스페이스 디펜스 쪽에서 사용할 수 있는 테크니컬적인 부분들을 조금 설명드려볼까 합니다. 마지막으로 그 국내에 가장 이 내 방사선 또 우주 항공용 반도체 좀 앞으로의 좀 뭐라 그럴까요? 그 트렌드라고 할까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소개를 좀 해주시죠. 트렌드라고 하면 이제 제가 생각하는 트렌드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뭐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군지위성들이 조금 많이 일어날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우주 산업이 아직까지는 이제 시작하는 거니까. 네, 이제 시작하는 단계니까. 네. 네, 한 예로 보면은 저희가 예를 들면은 이 우리나라의 우주 산업이 한 1,000만 불짜리 우주 산업이라고 이제 예를 들면은 네. 인도가 저희보다 한 10분의 1 정도 안 되는 그 마켓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원래 인도 우주 강국 아니었나요? 그렇게 생각을 해왔었는데요. 네. 실질적으로는 그렇지는 않았었거든요. 그래요? 네. 그렇다 보니까 그 인도가 규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풀리면서 규제가 풀리면서 저희보다 10배 이상을 성장을 하게 됐습니다. 그게 지금. 어느 때부터 그렇게 급성장? 코로나 직전부터 이걸 폭발하기 시작해서요. 네. 1억 불 이상의 시장을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떤 지금. 규제를 풀었길래 갑자기 이렇게 우주항공 산업이 확
뜨게 된 건가요? 아무래도 그 관에서 주도하던 이 우주 산업들이 민쪽으로 민간으로. 이동을 하면서 그것들이 이제 폭발하게 됐는데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최근에 관에서 이제 민간 쪽으로 이런 기술 개발들이 그렇죠. 이전을 하면서 예. 그런 부분들을 저는 이제 주목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아무로 우주 산업이 폭발적으로 증가를 하게 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뭐 예를 들면 스타링크가 뭐 좀 폭발할 좀 기세를 가지고 있는데 국내에서도 비슷한 형태의 스타링크는 모르겠습니다. 그 위성을 우리나라에서 아직 만드는 건 아닌데 그런 거를 외주 받아서 우리가 쏠 수도 있는 거 아닐까요? 맞습니다. 그런 것도 충분히 지금 시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아 그렇군요. 네. 테슬라도 테슬라가 아니죠. 스페이스 X죠. 네, 아, 네. 일론 머스크 뭐 CEO는 똑같으니까. 네, 일론 네. 머스크도 가격을 낮추기 위해서 미국에서 만들던 위성을 뭐 다른 뭐 특히 제조업이 발달한 다른 국가로 외주를 줄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뭐 그렇습니다. 그거는 뭐 누구나 그럴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뭐 최대한 안보라든지 이런 보안에 위협이 되지만 않는다라고 하면은 그런 크로스 개발은 뭐 무궁무진할 것 같습니다. 실제로 국내 업체들이랑도 뭐 스타링크랑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아 어딘지 모르겠지만 네. 아, 네. 알겠습니다. 더 자세한 얘기는 저희 ASSIC 5월 30일 날 수원 광교에서 진행하니까요. 그때 참석해 주셔서 말씀을 좀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책임님 나오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